아이들 두고 그 여자한테 가놓고 이제 와서 왜 돌아왔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때 우리 가족이 죽어갈 땐 전화 한 통 안 받았잖아. 죽음 앞에서 돌아온 남자, 그를 받아준 건 사랑이었을까? 선영은 평범한 삶을 원했다. 특별한 꿈이나 거창한 야망 따윈 없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모든 소원이었다. 결혼 전 선영은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민호와 만났을 때는 달랐다. 민호는 유독 따뜻해 보였다. 남편 민호는 처음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과 우리 아이들,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난 가정적인 남자야.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선영은 그 말을 믿었다. 결혼식 날 그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집안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작은 금이었지만 그 금들은 서서히 커져갈 것이고 언젠가 이 가족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것이었다. 선영의 부모는 민호를 환영했다. 착하고 부지런해 보였으니까. 선영의 친구들도 질렸다고 할 정도로 자주 물어봤다. 민호 오빠 너무 좋은데? 우리 언니가 복 받았네. 선영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표면에 불과했다. 결혼 초반 민호는 선영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남자는 밖에서 할 일이 많아. 선영은 그것을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아내가 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 결혼 7년 차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다. 그 다음엔 주 3회, 4회로 늘어났다. 늦은 밤 11시, 12시를 넘어 새벽 1시, 2시까지 집에 오지 않는 날들도 생겼다. 선영은 처음엔 넘어갔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겠지. 남편이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호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났다. 비싼 향수, 여성스러운 향기였다. 선영이 인식하지 못하는 향기였다. 처음엔 회사 여직원의 향수가 올마온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향기는 계속됐다. 매일 밤 자신의 옷, 자신의 머리카락에 배인 그 향기. 어느 날 밤 선영은 민호의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이 샤워 중일 때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자신이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메시지 알림이었다. 이름도 없이 사진만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퇴근했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손이 차가워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영은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마치 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선영은 민호에게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정말 회사 일 때문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의 눈이 변했다. 일 좀 하자고 하니까 잔소리야? 돈 벌어오는 게 누군데? 이 집 돌아가는 게 뭐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차가웠고 선영이 알던 남편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신이 뭘 아는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선영은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로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다. 선영은 민호를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퇴근 후 그가 가는 곳을 봤다. 회사가 아닌 빌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그리고 그 빌딩 근처의 작은 원룸. 윈도우 너머로 보인 침대와 여자의 실루엣.
선영의 심장은 멈췄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선영은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민호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저기 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선영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에 몸이 떨렸다. 눈물도 떨렸다.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선영은 민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엔 아주 신중하게 조용히.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3번 실패했다. 4번째에 맞았다. 민호의 생년월일. 메시지함을 열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빨리 당신 집 정리하고 여기서 살자. 아직 아내가 뭘 모르고 있나?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해? 당신 애들도 이제 클 텐데. 도망쳐. 나랑 도망쳐. 선영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토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토했다. 그때부터 선영은 변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느껴졌다.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2시, 1시, 2시가 되어도 그의 집 열쇠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민호는 점점 더 대놓고 행동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전화를 받으며 나갔다.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생겼어. 밤 늦게 들 거야. 사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제 선영은 그의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자꾸 나가는데 뭐해? 선영은 웃음이 나왔다. 정신이 돌아간 것처럼. 아빠는 일을 해. 우리를 위해서. 거짓이었다. 나는 남편이 우리를 버리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뿐.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민호에게는 집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회사 근처 상가 건물의 3층에 있는 원룸.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원룸 안에는 유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유진은 민호보다 10살 어렸다.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민호보다 2직급이 낮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매력이었다. 젊음, 존경, 무조건적인 신뢰. 유진은 민호에게 말했다. 그 집 언제 나올 건데? 계속 그 여자 옆에 있는 게 비참하지 않아? 민호는 유진의 머리를 쓸어넘겼다. 고지야. 애들도 크잖아. 어느 정도 자립하면 다 정리할 거야. 정리? 응. 최대한 깔끔하게 끝낼 거야. 아이들 때문에 싸우고 싶지는 않아. 유진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미소로 받아들였다. 정말이야? 약속하는 거야? 응, 당연하지. 그것은 거짓이었다. 민호는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었을 뿐이다. 그 원룸에서 민호는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귀여워해 주었다. 그는 유진에게 돈을 주었다. 선영과 아이들을 위해 벌어야 할 돈을 유진에게 썼다. 의류, 화장품, 음식, 여행 경비. 유진은 자주 말했다. 당신 아내 진짜 불쌍해요. 애들도 불쌍하고. 민호는 대답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일 뿐이야. 민호는 점점 집을 무시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올 때도 침묵 속에 왔다.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느 날 선영은 민호를 붙잡았다. 이번엔 은근하게가 아니라 똑바로 물었다. 이번 달 생활비 왜 이래? 지난달보다 50만 원이 줄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요즘 회사 형편이 안 좋아. 안 되면 당신이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시작해. 선영의 목이 메었다. 내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애들은? 막내가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뭐라 할 건 아니잖아. 그날 밤 민호는 또 다시 나갔다. 선영은 현관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 속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빠져나가려는 욕망만 있었다. 선영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을 찾았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서서 일했다. 시간당 임금은 적었지만 집에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 역할은 선영의 어머니가 맡았다. 어머니는 선영을 봤을 때 울었다. 우리 딸,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호가 미쳤나?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낮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냈다. 저녁에는 일을 하러 나갔다. 자는 시간은 아이들 학교에 등원하고 나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뿐이었다. 그것도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았다. 선영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민호의 SNS를 확인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상하리만치 밝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바다 앞에서 누군가의 팔을 아는 선영의 남편.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선영의 남편. 그 옆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다. 유진이.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달렸다. 친구들의 댓글. 회사 동료들의 댓글. 우리 민호 오빠 행복해 보인다. 나이 먹으니까 저렇게 밝아지는군. 여자 때문인가? 선영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저장했다. 증거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민호는 아내의 이 모든 노력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아도 무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에는 선영과 아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민호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끝내고 집에 왔다. 선영은 그것을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민호는 아내 앞에 이혼 동의서를 내밀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우리는 끝이야. 선영의 세상이 멈췄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불안감만 있었다. 의심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다.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너가 키워. 이미 아이들도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일도 많이 하니까. 선영은 웃음이 나왔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당신이 돈을 안 줘서 내가 더 벌어야 하는 건데? 내가 알게 뭐야. 당신과 나는 끝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호는 집을 나갔다. 이번엔 짐도 챙겼다. 옷 몇 벌, 시계, 반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지만 남기고 간 것도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2 아이, 30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어야 할 사람들. 선영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다. 더 정확히는 강제로 가장이 되어야 했다. 2 아이, 밀린 월세, 끊긴 생활비, 교육비, 식비. 큰 아이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계속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선영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아빠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곧 올 거야.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SNS에는 계속 다른 여자의 웃음이 올라왔다. 유진. 그 여자는 민호의 부재를 즐기고 있었다.
선영은 두 개의 일을 동시에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의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택배 분류일. 수면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선영을 보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되어버렸다. 선영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늘었다. 나이는 37살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사람은 50대 초반의 여자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서도 뭐라 말하지 못했다. 엄마가 힘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큰아이는 학교에서의 외로움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아버지가 학교 행사에 오는 것을 봐도 부러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작은아이는 밤 11시에 혼자 집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면서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어른처럼 침묵했다. 선영은 그 침묵이 가장 가슴을 아팠다. 아이들의 울음보다, 아이들의 화보다 그 침묵이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 선영이 연락하면 민호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끝난 사이야. 각자 살자.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잖아. 적어도 양육비는. 당신이 낳은 거 아니야? 당신이 키워. 당신 정말. 정말 뭐? 당신이 막혔어?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당신도 해. 미안하지만 이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아이들을 낳기로 결정한 것도 당신이고. 선영은 말을 잃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말을 잃었다. 폭행, 외도, 유기, 양육비 미지급, 모든 책임을 벗어던진 채 민호는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떠났다. 유진과 함께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관계 속에서 선영은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행방불명이 아니고 연락이 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이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법원의 법률 구조 사건으로 신청하세요. 그 과정도 오래 걸렸다. 결과적으로 민호는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것도 소송의 결과로 강제 집행의 위협 속에서. 하지만 선영의 생활에 월 8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학용품, 의류, 교육비를 다 커버하고도 남지 않았다. 선영은 계속 일했다. 2개의 일, 때로는 3개의 일을 동시에.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다. 5년이 지났다.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선영은 많이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버리고 살았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욕망도. 어느 날 선영의 핸드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선영 씨 맞으세요? 저는 한진병원 의료진입니다. 민호 씨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정보에 당신을 등록해 놓았더군요. 선영의 귀가 띵했다. 마치 자신이 어떤 곳에서 매를 맞은 것처럼. 뭐라고요? 중증 암 진단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전이도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하셨나요? 현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화 후 선영의 세계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민호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유진이 아니라 선영이었다. 유진은 가고 없었다. 이미 몇 년 전에 떠나버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진은 민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떠났다.
민호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처음엔 선영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창피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 들었을까? 그 모든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의료비는 빠르게 불어났다. 입원비, 수술비, 항암제, 항생제, 진통제. 전부 돈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병원으로 갔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처음 민호를 봤을 때 선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인간이란 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던가? 저 마른 몸뚱이가 자신을 때린 그 팔이던가? 민호는 선영을 봤을 때 눈을 감았다. 다시 뜨지 않으려는 것처럼. 왜 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이 보호자로 나를 등록해 놨다고. 그건 옛날에 이혼 전에 등록한 거야. 그렇더라도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그 다음날 계속 병원을 찾았다. 의료비를 내고 민호의 간호사를 챙기고 의료진과 상담했다. 그런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 씨 어떻게 돼가?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너도 알지? 너가 그 남자를 계속 챙길 순 없어. 이혼했잖아. 이제 남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련 있는 거야? 저 남자가 널 버렸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선영은 침묵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 날도 병원을 찾았다. 민호의 병은 점점 심해졌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살이 더욱 빠졌고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어느 날 간호사가 선영에게 말했다. 환자분의 여명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큰아이는 침묵했다. 작은아이는 물었다. 아빠가 죽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 순간 작은아이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다. 그 아이가 이해했을까?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어머니가 밤새 일한 이유를, 자신이 혼자 밤 11시까지 집에 있어야 했던 이유를. 병원 가는 길 작은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우릴 버린 거지? 선영은 말을 못했다. 그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호는 결국 휠체어에 앉혀 퇴원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 선영은 의료진과 상담했다. 호스피스 케어, 임종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조치, 그리고 죽음. 민호는 갈 데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간병을 할 수 없었다. 형제자매는 민호와 연을 끊었다. 유진은 떠났다. 회사 동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선영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집에 들어오라고. 민호는 휠체어에 앉혀 선영의 집 앞에 섰다. 5년 만에 돌아온 그 집, 자신이 떠나온 그곳. 집안에는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벽에 붙은 학용품 사진들, 책장에 가득한 책들, 거실에 아이들 물건들. 민호는 처음으로 그 집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 내가 여기 있어도 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침실로 안내했다.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던 방이 아닌 따로 준비해둔 작은 방으로. 그 밤 민호는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몰래. 선영은 매일 흔들렸다. 아침에는 민호를 돌봤다. 약을 챙기고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산책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다. 숙제를 봐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봤을 때 말이 없었다. 몇 년 전의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큰아이는 아버지에게 말 걸지 않았다. 작은아이는 가끔 다가갔다. 아빠, 언제 나와? 곧 나을 거야, 미안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선영의 친구가 말했다. 이 사람이 뭔데 너가 이렇게까지 해줘. 자업자득이야. 선영도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물었으니까. 아빠가 정말 나빴어? 선영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판단을 빼앗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간병은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선영은 민호의 신음을 들었다. 고통의 신음, 죄책감의 신음, 마지막 순간들의 신음. 아이들도 들었다. 그 신음을 들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의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상처받고 있다고 느꼈다. 민호는 선영에게 물었다. 간병이 1달, 2달로 늘어나던 중에 나를 왜 여기 들어오게 했어? 선영은 밥을 퍼서 그의 입에 넣어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 말은 알아. 돌릴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중요한 말이야. 민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선영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이미 선영의 마음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상처받아 있었으니까. 더 이상 녹을 것도 없었다. 어느 날 민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시 태어나면 정말 잘할 거야. 당신에게도 좋은 남편으로 대했을 거고, 아이들도 정말 아껴줄 거야. 다시 태어날 기회는 없어. 그것이 선영이 민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민호는 결국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선영의 곁에서, 아이들의 집에서. 마지막 순간 선영은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을 용서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방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선영은 울지 않았다. 5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 장례는 조용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다. 선영의 어머니와 친구, 그리고 민호의 어머니. 그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 선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린 정말 우리만의 가족이 될 거야. 엄마와 너희 둘. 큰아이는 이해했을 것 같았다. 작은아이는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그것을 치료해 줄 것이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2개의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의료비도 없었다. 간병비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년 동안 진 빚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선영은 앞으로 나아갔다. 왜냐하면 앞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작은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선영은 대답했다. 엄마도 그럴 때도 있어. 하지만 우린 앞으로 나가야 해. 아빠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선영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이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반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반성이 버린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반성이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모두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후회 없이 살자. 또는 후회를 하더라도 그 후회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자.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